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추석 연휴 아침 10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내내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정격시사에서는 정치권 뉴스부터 스포츠 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1, 2부에 걸쳐서 추석 밥상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추석 밥상 토론. 국민의힘 영등포 을 박용찬 당협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 대변인, 전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 의장, 이 세 사람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양한 수준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딱 한 달 후면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여야 대표 선출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라 각 정당마다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번더 뉴스에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국내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했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격시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날씨 그리고 현재 교통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9월에도 이례적인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추석 전날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5도, 경남 양산과 제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산지를 비롯해서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추석 당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 주 후반부터는 더위의 기세도 누그러질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연휴 셋째 날 도로 상황입니다. 아직까진 귀성길, 귀경길 모두 원활한데요. 현재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50분 소요되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4시간 10분,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3시간 50분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막히는 시간 궁금하실 텐데요. 귀성 방향으로 가신다면 새벽 6시부터 정체는 시작됐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가장 막히겠습니다. 귀경 방향은 오후 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장 심하겠습니다. 한편 정체가 해소되는 시간은 귀성길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겠고요. 귀경길은 밤 10시에서 11시쯤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18일까지 면제되는 가운데 버스 전용 차로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직 대부분 구간 수월한데요. 주요 도로 위주로만 막히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부산 쪽입니다. 남사준이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목포 쪽인데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상곡분기점에서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마장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더 가서는 모가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서울 시내는 대체로 한산한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이 첫 소식이 간밤에 들어온 트럼프 총격 속보네요.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요?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또다시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고요. 다행히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몇 톨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총구를 포착해 대응하자 총격범은 소총을 떨어뜨린 채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얼마 못 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상황 전해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트럼프 소식 좀 더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7월 총격 때는 손을 번쩍 들면서 싸우자 외쳤잖아요. 예. 이번에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난 안전하고 잘 있다. 아무것도 날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FBI는 이를 암살 시도로 보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성명을 냈고요.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중동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이번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예, 어제 새벽 이스라엘 영공을 진입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이스라엘군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으면서 중부 10여 개 지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는데요. 영공 밖에선 미사일을 놓쳤고 영공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두 번째 시도 만에 격추에 성공한 겁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공으로 대피하던 사람들이 넘어져 9명이 경상을 입었고요. 예멘 후티 반군이 곧장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이번 공격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고요. 이번 공격은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인 예멘 항구 도시를 폭격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의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마스를 지원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해왔고 이번에도 하마스 지원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예멘 후티 반군을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란도 인공위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예,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자국이 개발한 연구용 인공위성 참난 1호를 발사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과학적 목적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위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과 같은 무기 제작 역량과 직결되는 점에서 미국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인데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네, 당초 지난주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간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하며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만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는데요. 네. 영국은 제한을 풀어주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미영 정상회담 직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를 포함해 길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직답을 피했고 미국 백악관도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번 달 24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개막하는데요. 이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때 러시아 본토 타격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거리 타격 역량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히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에 이어서 어제 쓰레기 풍선을 띄우면서 이틀 연속 우리 쪽으로 날려보냈군요.
네, 북한이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쓰레기 풍선 50개 정도를 날려보냈고 어제 저녁부터 또다시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새벽까지 풍선을 띄운 뒤 잠시 멈췄다가 저녁에 다시 날려보낸 건데요. 네. 하루에 2번 연속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지난 5월 말을 시작으로 벌써 20번째고요. 지난주에는 5일 연속 1,400여 개를 살포하며 최근 도발 빈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풍선이 어젯밤 9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 떨어져 불이 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예, 북한은 지난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동해상으로 여러 발 쐈고 그 바로 다음 날인 13일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4일 저녁 남측을 향해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건데요. 네. 나흘간 탄도미사일 발사, 핵시설 공개, 쓰레기 풍선 살포라는 갖가지 방법으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네. 당국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에서 북핵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네, 실제 좀 발을 동동 구른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군요. 네, 어제 오후 1시 반쯤 광주 소방본부에 문에 손이 껴서 손가락 마디가 절단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50대 남성이었고요. 119 구급대는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검지가 잘린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응급처치한 뒤 이송할 병원을 알아봤는데 인근 종합병원과 관련점 병원 4곳에 문의를 했지만 의료진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이 남성은 신고 2시간 만에 94km 떨어진 전북 전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이트 계속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이 사이트에 새로운 내용이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은 삭제를 했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한 의사의 신상을 담았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수사당국이 엉뚱한 사람을 잡고 있다며 경찰은 물론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글을 썼습니다. 네, 이 법원 판결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네, 지난달 23일 나왔던 대법원 판단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네. 사건은 2019년 2월 강원도 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농협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곧장 경찰이 출동해 현장 단속을 했는데 이기찬 전 강원도 의원이 다음날 현장을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잘 안 보여주는데 지역에서 서로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직원이 CCTV 장면을 보여줬고요. 이 전 의원은 이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은 열람만 했지 영상을 제공받은 게 아니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에선 CCTV 영상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이 연휴 때 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 사고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명절 연휴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 드론 비행 때문에 불편이 초래됐습니까? 네, 어제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이 됐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에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고요. 이 때문에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까지 총 8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또 지난 13일 밤에는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저녁 9시 때 무려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요. 이로 인해 김포행 6편이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18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6분 되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사흘간의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추석 전날인 오늘은 아침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내내 늦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어제 서울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 발효됐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5도, 경남 양산과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 주 후반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석을 하루 앞둔 만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귀성 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은 수월한 상태지만 부산 방향으로는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부산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 강릉 방향 조금 전부터 차량 유입 많아졌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도 목포 방향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요금소 기준으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반, 광주까지는 4시간 반이 소요되겠고요. 대전까지는 2시간 반,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정체는 오전 11시부터 낮 1시 사이 가장 심하다가 늦은 오후에서야 풀릴 전망입니다. 귀성 방향은 오후 6시부터고요. 귀경 방향은 밤 11시부터 차량 흐름 원활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는 603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52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7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준이에서 남사까지 가장 어렵고요. 망향휴게소에서 옥산 분기점은 22km 넘게 막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아침 식사도 지금 하고 계신 가족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침 일찍 먹고 좀 바람 쐬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밥상에는 어떤 주제들이 오를까요? 네, 저희 전격 시사에서는 1부, 2부에서 추석 밥상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영등포 을 박용찬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홍남입니다.
이 고향 이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향에는 안 내려가십니까? 아니 근데 김영남 수도권이 고향인 사람은 특별하게 뭐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원래 수원이신가요? 예. 아 그러시군요. 우리 그러니까 뭐 서영주 부대변인. 1시간 거리니까. 예, 저희는 뭐 저기 잠깐 저희도 대전 쪽이라서 아, 예, 갔다가 왔다가 뭐 말한 대로 그러시군요. 내려간다는 표현보다는 움직인다고 표현해야죠. 예. 예. 박영찬 위원장님. 저는 제 고향이 여의도고요. 여의도에서 50년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 지역구도 그러세요. 예,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예. 아, 참 좋으시겠네. 예, 요즘 뭐 저 역기성들이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세 분과 함께 추석 밥상 토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추석 연휴 민심 전해주세요 그러면요, 연휴 끝난 다음에 정치인들 모시면 뭐 왜들 그렇게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일 좀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다 정치 현업에 계시니까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으십니까? 박용찬 위원장님부터. 저는 어제 그제죠. 주말에 이제 추석 명절 맞아서 이제 재래시장 방문을 잇따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역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지 마라. 그런데 또 간혹 가다 보면 대차게 싸워라라고 또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역시 물가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 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제가 아는 그 기름집 사장님은 58년간 기름하고 고춧가루를 이제 음식점에 납품하는 도매상을 하셨는데 네.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 적은 없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그 채소용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에 뭐 15,000원.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시금치 또 대표적인 차례상 음식이죠. 참조기는 이제 10,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네. 물품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게 주된 원인으로 그러시군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일단 뭐 저는 주변에 그 아무래도 좀 정치 고관여층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관저공사 감사원에 발표된 부분들도 그렇고 행보들도 마포대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래도 되나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지 말자. 올 추석은 의료 대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죽고 사는 문제는 더 시급하다. 뭐 이런 우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희망 섞인 얘기들 잘 될 거야. 야 추석 끝나고 나면은 뭐 우리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정치권이 각성해야 될 부분들 너무 오래된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김영남 전 의원님. 대부분 비슷하죠. 뭐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고 이번 추석 때는 역시 그 의료 문제가 제일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프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번 추석 때만큼 생선전 얘기를 많이 들은 적도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생선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고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게 자칫 와전되기는 생선전을 먹지 말아야 된다로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어서 예. 제가 그랬거든요, 방송에서. 아니 그 생선 대목 때 많이 파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심해서 많이 드시라. 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했는데.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누가 한 저희 얘기입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왜 의사 출신? 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인터뷰 네. 나와서 생선전 먹다가 특히 어르신들이 가시 같은 거 걸리면 응급실로 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응급실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그렇군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선전 얘기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나오니까 제가 이 가시가 목에 걸리면 보통 이제 어른들은 밤 꿀꺽 삼켜라 네. 자꾸 이러시잖아요. 네. 그거가 진짜 위험하답니다. 일단 병원을 그렇죠. 가야 된대요. 네. 이게 점점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는 합니다. 예, 예. 예. 자, 22대 국회가 다른 어느 국회보다도 더 그 시작부터 이 시끄럽다, 정쟁이 치열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김영남 전 의원부터 왜 22대 국회가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요? 이거는 22대 들어와서 갑자기 바뀐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에스컬레이티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이른바 지금 국회법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그래서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1년에 한두 번씩 화끈하게 몸싸움 하고 풀 땐 풀고 그런 국회에서 이제 몸싸움은 완전히 줄어들었지만 말도 안 섞는 국회로 바뀌어간 것이고, 그리고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한 2, 3년 동안 있었던 이른바 적폐 수사를 거치면서 이제는 서로 타도해야 될 적으로 규정을 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들어서의 특징은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오히려 초반기 뭐 한 2년 동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2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꽃감 빼먹듯이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그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왜 지금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대치 국면이 계속 그 대치 국면이 그냥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기간 정해놓고 화끈하게 싸우자 차라리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건 아니죠? 말로 싸워야죠. 차라리 화끈하게 말로 싸우고 풀 땐 풀고. 예, 서영주 부대변인. 예. 뭐 참 그 화끈하게 몸으로 싸우자는 말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김영남 의원께서. 근데 국민들도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산적인 말싸움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꼬리에다가 덧붙여서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과격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인신공격성 단어들. 굳이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자극을 하고 상대를, 그리고 나서 말도 섞기 싫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것인데, 일단 건 현상인 거 가지고요.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늘 어떤 정부든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 정부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뭐 거기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함의가 있다 하더라도 총선과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민심이 국정기조를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꽉 막힌 국정 운영을 보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권 여당과 국정 운영 책임진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참 불행한 일이다. 나머지 한 2년 6개월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국민들이 불행하지 정치권이야 쌈박질하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 잘 못 나갑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영찬 위원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저희 그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나치게 힘자랑을 하고 있다. 170석 넘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는 건 탄핵과 특검,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의 10분간 퇴장, 또 최민희 위원장의 뇌구조 발언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국회가 개원된 이후에 2달 동안 법안 처리 건수가 0건, 0건이었습니다. 아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고요.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 과방위죠.
계류 법안이 164건인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결국은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건 해외 토픽감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남짓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장 4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라고 하는데 아마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점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22대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21대나 20대에 비해서 낮아진 거냐?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예, 저 서영주 부대변인.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구조적 문제지요. 구조적인 이게 문제. 뭐 각각 개개인에 대한 어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뭐 야당에 대해서 국회마비라고 얘기하지만 국회마비를 푸는 것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역대 그래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 그 요소야대 극명했으나 이회창 총재를 몇 번을 만났습니까? 데려다가 좀 도와달라.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요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어떤 도움 없이는 제가 국정 못합니다 해서 거의 읍수하듯이 면박당하면서도 계속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IMF도 극복했고 건강보험도 했고요. 그다음에 벤처 신화도 이뤘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본인이 추진하는 것들은 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어떻게 처시냐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이회창 총재가 당시에 뭐 똑같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저 우리 상대 정치인이고 적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때 어떤 국정에 대한 발전이 있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라는 것들은 어떤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의 부분들은 대통령이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국정을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국회의 마비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총선에서 민심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예. 의석수를 야당한테 주면서 정신 차리셔라. 하반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 힘을 안 실어주는 국민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적으로 바꾸고 야당과 타협하고 여야 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의료 대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집스럽게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으니 야당이 어떤 걸 협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은 돌이켜 보셔라. 예, 그런 서영주 말씀을 부대변인 말씀은 뭐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이 전국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일관되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찬 위원. 저도 한 말씀 그러시죠. 드리고 싶은데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줬다고 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에서 국회를 운영하라 그런 민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조적인 원인으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 방탄국회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굉장히 파행되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즉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을 지금 대놓고 탄핵 소추안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4명인가요? 5명 탄핵 소추안 제기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검사들이 탄핵되는. 자,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22대 총선에서 그 많은 표를 주었을 때 검사들 탄핵하라고 표를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검사들을 탄핵하고 국회를 아주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국회에서 더 이상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는 것이죠. 뭐 거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직접 청문회까지 여는 헌법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연다. 자,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이 문제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국정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회 안에선 제1당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다. 그런 자세로 좀 국회를 운영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야 뭐 22대나 21대, 20대 비슷비슷하겠죠. 뭐 갑자기 의원 수준이 확 내려가거나 확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수뇌부의 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 여권의 수뇌부라고 하면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당의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야당은 물론 당대표 중심이고요. 과거 정치에 비해서 확실히 수뇌부의 수준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의원들 평균 내보면 뭐 비슷비슷할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 오늘 토론에서도 혹시 이 양당 대표하는 두 분 사이에 우리 개혁신당의 김영남 전 의원이 낑길까봐 제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뭐 낑길 게 뭐 있어요. 낑길 일은 별로 없어요. 이 국회 상황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여야가 협치를 해줬으면 하는 국민적 요구는 분명히 있는데,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못할 때 제3당의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빛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불과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서로 뒤에서 협상하고 무슨 협력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작은 당도 조금 존재 의미를 부각시킬 수가 있죠. 네. 가운데 서서 양측의 어떤 협상안을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보다 나은 쪽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힘을 합쳐서 해낼 때 소수당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 어느 당의 협력을 굳이 바라지 않을 정도로 절대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고, 여당은 사실은 여당 쪽에 힘을 보태주기에는 무슨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거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당이 의미가 점점 작아지는, 존재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특히 22대 국회 와서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풀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풀릴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참 문제긴 해요.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가운데에 서서 양측 간의 어떤 조정안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워낙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완고하다 보니까 정당별로 어떤 안을 끌어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작은 당은 더하죠, 뭐 지금. 그래요. 이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땐 이제 그 여야,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좀 비슷비슷하다면 아마 개혁신당도 상당히 영향력, 다시 말해서 캐스팅 보트 영향력을 좀 행사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뭐 3석, 12석 가지고 있지만 별다른 이제 캐스팅 보트, 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개혁신당 목소리가 크게 조명받지 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영주 대표님, 그 실제로 제3당이 별로 이 전국 운영을 할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할 때 크게 뭐 고려하는 변수 같은 게 안 됩니까? 뭐 그렇지 않죠. 의견을 늘 묻고 같이 가는 것과 안 가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양당체를 깨서 다수당으로 지금 뭐 조국 혁신당도 12석, 개혁신당 3석이지만 개혁신당 3석이 그렇게 작아 보진 않을 만큼 열심히 여론전도 잘하고 있고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뭔가 그전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극적이다가 그런 의견들을 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야권 내에서 힘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합이 15석입니다. 그 수가 적지 않지요. 그리고 표결 과정에서 한두 석에 대한 것들의 어떤 가치는 크니까 결국에는 많은 의견들을 같이 한다는 자체는 국정 운영의 야당의 어떤 포지션에서는 힘이 되고, 근데 이제 개혁신당 자체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와서 어떤 작은 당을 만들긴 했으나 이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게 따지고 보면 아예 또 야당으로 보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혁신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내면 나름대로 작지만 강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 조국 네 명에서 한 말씀 혁신당이 하셔야 되겠네. 애매할 수. 글쎄 뭐 어떤 면이 애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분명히 야당이고, 다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합리적인 편에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금 여권의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개혁신당이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야당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네, 박영찬 위원장입니다.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의원의 경우 이제 평론가 코멘트, 평론가 정치, 그리고 코멘트 정치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본인의 특유의 어떤 철학,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준석 의원과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의원은 달라져야 된다. 아마 그런 그 조언이 아마 우리 개혁신당에게도 적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개혁신당은 저희 당하고 결국 정책적, 더 나아가서 정치적 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웬고하니 저 국민의힘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까지는 그렇죠. 아니고요. 그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아오라 얘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뵈면서 정말 참 저희 당의 보석 같은 존재였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니까 그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예. 그 개혁신당이 주체가 돼서 국힘을 흡수 합당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그림이 제일 낫죠.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정체성 또 추구하는 이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케미가 가능한 그러한 이제 우리 두 집단이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세 분 토론 중에 잠깐 나온 얘기인데 그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개혁신당 쪽이 기존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기존의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 좀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 아까 하셨는데. 네, 허나 그렇습니까?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죠. 네. 최근에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대통령 직무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문제가 된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뭐 관계자가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짐작은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 업체를 강력히 추천해서 그 업체가 하청을 주면서 무자격 업체들을 대거 끌어들이면서 뭐 어떤 금전적인 사고도 났는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연달아서 터지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개혁신당이 이것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고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지금 불거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팩트를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전에 그 공천 개입 뭐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또 뭐 인사 개입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대통령 관저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여봐야 되겠다. 부적절한
그런 정황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특검으로 갈 상황은 아니다.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정격 시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추석 밥상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용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조 전 부대변인, 개혁신당 김용남 전 정책위원장 세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면 신속하게 검사 진료받을 수 있는 발열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 129, 응급의료 포털 이젠, 지도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시 먼저 문 여는 병의원으로, 코로나 의심 시 발열 클리닉으로, 중증 환자는 응급실로, 올바른 병원 이용으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책을 써낸 저자이자 쓰레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제가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천가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법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그 문화가 일치돼서 실제로 비닐봉지 쓰레기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나와요. 1950년도에는 플라스틱이 한 200만 톤 정도 생산됐는데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2억 톤을 넘었고요. 지금 2020년을 넘어가면서 4억 톤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50년 걸렸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이 생애 주기가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질 목적으로 탄생이 되잖아요. 1분에 100만 개씩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일회용을 좀 덜 사용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회용으로 한번,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그런 걸 감수해가면서 내가 좀 줄여보면 어떨까. 비닐봉지도 장가방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자체의 시장님이든 뭐 도지사님이든 편지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이례적인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운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5도, 경남 양산과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6도, 울진 27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남해안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40, 동해안과 울산에는 5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추석 연휴 특집 추석 밥상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용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부대변인, 그리고 개혁신당 김영남 전 정책위원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그 22대 국회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워낙 이 가파르게 정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한 발언 하나 때문에 사실은 좀 이 협치 분위기가 확 좀 냉각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의 어떤 말이 그 전체적으로 이 22대 국회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여야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국회의원의 발언만을 좀 차례로 한번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느 분이 먼저? 박용찬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저는 지난 6월인가요? 그 최상병 특검법안 청문회장에서 나온 발언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박지원 의원 한 발로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하는 발언. 저는 이 발언이 사실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해병대 삼성 장군인 임성근 사단장과 국방부 장관 밖으로 10분간 퇴장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가고 있는 삼성 장군과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한 발로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크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과연 그 5선 국회의원 그리고 또 장관까지 하시고 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는가. 정말 그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국군 장성들을 능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은 북한 측에 4억 5천만 달러 불법 송금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고 신중해야 되는 그러한 분인데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영주 부대변인. 뭐 일단 뭐 특정 의원을 거론하기는 조금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영상에서 많이 접했던 그 어떤 여야 간의 그 발언 중에 단어로만 얘기를 좀 드리면, 최근에 그 뭐 법사위에서 많이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위원장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당이다, 빌런 얘기를 했더니 정청래 위원장께서 꼬봉이냐 당신들은. 그러니까 빌런, 꼬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강모 의원이셨죠. 그분이 했던 말이 민주당을 지고 레닌. 강선영. 뭐 이름을 거론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래서 강모 의원께서 뭐 괜찮습니다. 이게 뭐 다 공개적인 발언인데. 그래서 뭐 레닌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뭐 스탈린, 민주당을 어떤 스탈린 공산주의 당으로 지칭하는 것들은 결국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가 늘 하지만 존경하는 상대 의원들한테 늘 발언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모모 의원님. 이게 꼭 존경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붙여가면서 언어의 품격들을 드리블해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그 단어를 지켜가면서 대화하지 말자, 말싸움하고 끝내자 이런 식이라서요. 언어의 품격은요 늘 국회의원들 특히나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삼가 여야를 막론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영남 전. 22대 국회 들어서 개별 의원 중에 어떤 카메라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의원은 단연코 정청래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선도 넘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국민들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매번 강조하고 있는 탄핵에 마음이 쏠리다가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론 의원 개인으로서는 본인 지역구의 성격상 그렇게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언행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 효과가 큰 거 아닌가? 예. 지금 22대 국회에서 많은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의원은 정청래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밖에 안 보인다. 나머지 의원들은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야권의 손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남 전 의원 말씀은 결국 팬덤 정치의 그 폐해 한계점까지 지적해 주신 건데 실제로 이런 그 좀 거친 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사용을 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는 막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고 또 실제로 뭐 전당대회 같은 때 영향도 받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말씀씩 듣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서영주 전 대표님. 근데 팬덤 정치라는 것들 이게 그냥 팬 정치는 괜찮아요. 정치인들에게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본인을 이 한 정치인을 적극 지지하고 팬심을 가지고 이분이라면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목표까지 다다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야죠. 근데 이제 팬덤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성향들입니다. 그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이고 양극단의 부분들이 최근 미 대선에서도 자주 봐왔지만 대한민국도 극단으로 치우치면서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그 다름에 대해서는 그냥 다르구나. 좀 다르니까 나하고는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고 좀 자리를 하기 싫어.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같이 말 섞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팬덤 정치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화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혼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당내에서도의 어떤 그런 그 팬덤 문화 자체를 좀 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서 좀 평준화시킬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요. 예. 네. 그렇죠. 이 박영찬 팬덤 의원님. 정치를 하게 되면 성공한다. 그 공식이 이제 점점 더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전현희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살인자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살인자 발언으로 한순간에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로부터 급격한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만들고 본인은 최고위원이 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는데요. 예전에 고 재정구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를 죽여서 내가 사는 상극의 정치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네가 먼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천년의 핵심은 상생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팬덤 정치는 역시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이게 21세기 들어서 처음 나타난 현상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1세기가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은 잘 안 보이던 것이 최근에 다시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세기 초중반에
뭐 히틀러가 됐던 뭐 이런 정치인들이 구테타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하고 그렇죠. 자기 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한 8, 90년 만에 도드라지고 있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어느 한쪽에 확 치우친 그 정치인들이 집권하는 케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큰 물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 그 지난 20세기의 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다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이 이른바 막말 비속어, 이 국회를 자꾸 경색시키는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말 올바른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을 한 걸음이라도 반보라도 앞으로 좀 밀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뉴스에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언론 활동을 합니다만 그런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 좀 책임을 느낍니다. 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보도록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분께 그런 진짜 상한가를 치고 있는 사람 또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좀 부각시켜서 상한가를 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인물도 좋습니다. 한 사람씩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저 서영주 부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뭐 저도 뭐 이렇게 상한가를 줄 만한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최근 뭐 언론에 뭐 부각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기본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본인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뭐 발음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의 사이의 이 대화를 보고 저는 살짝 조금 정치 복원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대화라는 것들, 상대를 나름대로 비판을 하면서도 조금 유머와 미트가 섞인 어떤 대화가 오가는 모습들, 이게 22대 국회에서 좀 여야 간의 의원들 간에 좀 배워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한덕수, 나쁜 한덕수 할 때도 또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받아치는 것들, 여야 의원들도 그렇게 한다면 막말이 조금 사라질 수 있는 어떤 폭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이 참 논쟁적이네요. 이게 노련하지요. 가장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우리 박영철 위원장이 지목하셨는데 또 바로 그런 이 미트와 유머가 있는 이 어떤 대화 정치를 열어갈 수 있는 모델로 모델로 보여줬던 그런 또 저는 좀 케이스를 아니 근데 쌓고 그날 만담은 조금 짧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조금 길었어요. 제가 보기엔 대정부 질문에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영남 의원님. 그 상한가 치는 의원 찾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 소액주주 운동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경론이 일고 있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면서 당내의 어떤 한 의견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적어도 유의 입장을 밝히면서 비포장도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주보호제도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포장도로 가는데 통행세 받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이 참 듣기 좋았고 적절한 비율을 잘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의원. 예. 이소영 의원은 지금 지역구입니까 비례대표입니까? 지역입니다. 지역 과천의왕. 과천의왕. 예. 과천의왕 지역구에. 저도 원래는 이소영 의원 얘기하려다가.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영찬 위원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강선영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강선영 의원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지난 8월인가 9월에 이제 그 국회 국방위에서 김민석 의원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가소롭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같은 언급을 듣고서 강선영 의원께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가소롭다고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이 우리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또 군인의 수의는 군복입니다. 군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죽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따라서 군인의 사기는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하는 짧은 언급이었는데요. 상당히 전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영 의원이 그 여군 출신이죠? 그렇죠. 강선영 의원이 소장. 그 항공병과 출신이죠. 그래서 아마 자신의 심정까지 담아서 그렇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양당의 대권 주자 얘기 좀 해보죠. 양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이 3당 4당 다 좋습니다. 우선 개혁신당 대권 주자가 있죠. 그러니까요. 자, 우선 저 국민의힘 이 대권 구도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다가 한동훈, 오세훈 제가 저 경칭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지지율이 같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최근 들어서는 뭐 김문수 대망론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보다 지금 이제 대권 상황이 좀 더 빨리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동훈 중심으로 이제 대선 구도가 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역시 이제 꿈틀꿈틀 지금 잠룡들이 나서기 시작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가 오세훈에서 정치가 오세훈으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 현재 지지율을 보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라면 이제 거부감이 없다는 점. 그래서 대선 주자 지지도는 저조하지만 호감도 조사를 하면 항상 1등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이제 확장성이 매우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보수층에서는 상당한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올해 10월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당 내에 대선 주자들의 구성, 분포도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을 이제 박영선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으셨는데 대권 주자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 정국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인기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걸 반증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63% 높은 지지율로 당내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들어왔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결국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여러 가지 수치들을 동률이 이루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야 정리된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갑자기 그 대구에 계신 분이 생각나요. 홍준표 시장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대권 꿈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라지는 거 보면 정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저는 의외였던 건 김문수 장관이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나름대로의 그 후보로 거론된다는 게 상당히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는 동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좀 판단을 좀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각 정치인이나 후보들은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당내 선거에 강한 정치인이 있고 대중 선거에 강한 정치인이 있고 좀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국힘은 제가 보기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룰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3월에 벌어졌던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룰을 갑자기 바꾸고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룰을 갖고 장난을 쳤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일부 세력이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지 못하도록 룰 세팅을 지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예 못 박아 놓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중선거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당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룰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마 차기 대선에서 국힘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글쎄요, 하도 욕심들이 사나워서 공정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또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네. 지금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되면서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엔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더불어서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동연 지사도 조금 거의 반공개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 여기 좀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도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면서 가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당내에서 민주당이 대안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좀 다이나믹하게 나중에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이 있을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아성이 워낙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재판이 10월 경에 네네. 이제 1심이 나올 거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인데,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다, 그게 1심에 불과하지 않냐, 양론이 있어요.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죠. 그게 사법 리스크는 1심에서의 어떤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당연히 당내에서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높아질 것이고, 나머지 대권 주자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돼버린다면 집권하는 게 정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럴 그런 때는 대안들로서 크게 부각할 수 있다고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흔들린다기보다는 크게 부각이 되면서 당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 김영남 의원님. 저도 이제 다음 달부터 위증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시작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서의 선고 결과가 나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위치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각도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그거는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0.73%밖에 또 못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도 계속 요동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시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마 민주당도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보니까 얼마 전에 전해철 전 의원인가요? 경기도 자문역으로 이렇게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서 막걸리 회동을 하고, 굉장히 이제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른바 명문연대라고 하나요? 그렇게 합치고는 있지만 이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케미가 맞아서 합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8.18 전당대회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통해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아주 대놓고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대 총선 때처럼 친명 횡재 또 비명 횡사,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시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요동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차기 대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시기 같아요. 지금 예정된 스케줄은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정된 스케줄로 가면 아마
민주당도 뭐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변화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좀 갑자기 뭐 급작스럽게 생기는 대선이다 그러면 현 체제대로 그냥 선거가 치러지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최종적인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권 구도와 관련된 말씀 들었는데 제3지대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한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늘 제3의 후보가 있었죠. 역대 선거를 보면 그리고 바로 직전 선거만 해도 그때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끼쳤던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당이더라도 국민들의 일정 부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고 있는 당이라면 아무리 그 당 의석수가 작더라도 대선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제가 느끼기에는 유일하게 후보의 면면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네. 선거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알겠습니다. 거의 뭐 당 득표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만 개혁신당은 그 이준석 의원이 대선 나온다고 보면 됩니까? 40살 넘으면 하겠죠. 40 전이라. 저 조국혁신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조국혁신당은 대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비례대표가 12명이고 지역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네. 돌아올 지방선거에서 정당으로서 어떤 대중성을 확보한 다음에 생각할 문제지 지금 대선 후보를 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정당이나 또는 이제 진보정당 계열 쪽에서는 이제 아까 심상정 변수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미래는 지금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김종민 의원이 유일하게 이제 한석이 탈당했죠. 있었는데 예. 현역 의원이 나와버렸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박원석 전 의원도 거기에 참여했다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주축이 됐던 분들이 나와서 그렇군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어떤 후보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넉넉지 않다. 예,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렇다고 이 토론 마무리하면서 인사 말씀 안 들어서 그냥 10초씩 드릴게요. 자, 박영창 의원. 벌써 시간이 예. 다 됐군요. 자, 고성국 박사님 오래간만에 반갑고요. 또 우리 전격 시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예. 유쾌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예,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예, 서영주 부대변인. 네, 3일 남았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반달 말고 보름달 같은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밥상 토론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퀴즈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승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심들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어느 네. 지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죠? 네, 총 5개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기초단체장 4곳,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해서 5개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기초단체장 4곳은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렇게 4곳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기준점을 그 재보궐선거가 의미가 크냐 작으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기준을 따지잖아요. 네.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많다라고 하면 이건 미니 총선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언론이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현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선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희연 그 전 교육감이 10년간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거든요. 게다가 여기에다 또 광노현 전 교육감까지 나오겠다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초단체장 4곳이긴 한데 상당히 꽤 치열해졌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치열한데 대표적으로 호남 지역 보면은 원래 이제 호남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게 그 민주당 쪽에서 이기겠거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이번에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의미를 짚자고 하면은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제 전국 선거가 2026년에 지방 선거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2027년 대선, 그다음에 총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즉 요약하자면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도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이제 요 재보궐 선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금 양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3파전으로 가게 됐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3개 정당이 후보를 냈고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금정구청장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윤희련 전 부산시 의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경선까지 거쳤는데 윤 후보하고 최봉환 후보가 경선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윤 후보가 이렇게 후보로 나서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지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류재성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낸 상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3파전이 됐는데 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금정구청장을 수성하느냐 마느냐 여기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제가 수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수성한다라는 건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2022년에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승리했던 구청장이 김재윤 구청장이거든요. 그런데 임기 중에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마느냐 이게 한 가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데 아하. 전통적으로는 금정구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겼던 건 아니거든요. 100% 이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민주당이 이긴 적이 있었고 당시 정미영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정당 득표율, 정당 지지율이 2위였거든요. 이게 민주당을 제치고 국민의힘보다는 밀렸지만 민주당보다는 높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자면 3파전으로 치르게 되면 여당 승리는 좀 확실하겠죠. 그런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장담까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기싸움이 부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표현하는 건데 민주당 후보로는 못 이긴다. 즉 이 얘기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 사실상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지 후보는 부산의 훌륭한 일꾼이다. 부산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국혁신당의 그 단일화 제안이 있고 나서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거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야권의 패배가 좀 확실해지기 때문에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지금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국혁신당이 도전하는 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당이 정면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산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정치 현실은 쉽지가 않죠. 굉장히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강화군수도 꽤 흥미로운데요. 강화군. 네. 이 인천 강화군수는 기본적으로는 여당 텃밭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구다. 여당에서 늘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박용철 후보를 확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례적인 상황이 뭐냐면 무소속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오기로 한 거예요. 좀 그래요?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상수 전 시장을 아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인천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요. 또 인천시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즉 인천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뭐 일반적인 정치로 보더라도 꽤 거물급인 인사인데 네. 두 가지가 흥미롭죠. 첫 번째는 기초단체장으로 나온다라는 거. 시장 출신이. 네,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랑 경쟁을 한다. 이 점도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럼 여기도 3파전이 된다는 뜻이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낼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구도가 이어지고 또 안상수 전 시장이 많은 득표율을 가져가게 되면 여기도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 또 국민의힘과 무소속의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혹은 근데 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쪽으로 확 쏠릴지 이런 것들을 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쪽이 다소 유리하고 우세한 지역으로 꽤 분류가 유리했습니다. 되지만 네. 이게 3파전이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자, 아까 호남 지역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 호남 지역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래요? 영광군수 선거, 곡성군수 선거요? 네, 그 영광군수는 민주당에서는 장세일 후보를 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장현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수에는 민주당에서는 조상래 후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홍두 후보를 냈고요. 지금 서로 후보를 내고 아까도 좀 짚어드렸지만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목받는 게 2016년에 국민의당이 그 안철수 대표 체제로 해서 호남에서 많은 득표를 이겼어요. 가져갔었죠. 예. 그래서 원내정당으로 올라오고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간에는 이 호남에서 그런 정당이 없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의 단일 체제로 쭉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좀 존재감을 키우면서 이 민주당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원래 총선 전에는 존재감이 꽤 강했습니다. 그 주목도 많이 받았고 특히 이 민주당하고 일종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강조했던 구호가 지민비조였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뽑아달라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당도 초기에는 약간 수용을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이제 지민비민 이렇게 바꾸기도 했었는데 협력 관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선 이후에 이 조국혁신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관계자가 이런 표현도 하던데 민주당한테 팽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혁신당에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총선 끝나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제일 원했던 거는 교섭단체 기준, 그러니까 조건을 좀 완화하는 거였죠. 12석인데 지금 현재 기준은 20석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석으로 좀 낮춰달라 이걸 민주당이 원했는데 민주당이 반응이 없어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도 한번 민주당 쪽에 뭐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현 상황에서 변화 없다. 아무도 교섭단체 조건 완화에 당내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또 하나 조국혁신당이 원했던 거는 그 이제 한동훈 대표 특검법 이걸 또 조국혁신당은 1호로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바로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서운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보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키워줄 필요 없다. 키워줄 필요도 없고
마땅히 쓸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자기들도 도움을 받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선 끝나고 보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보니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미 170석이라서 그냥 법안 처리하는 데는 민주당 단독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조국혁신당 합쳐서 200석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또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필요한 게 필리버스터 때 180석이잖아요. 그때 필요하긴 한데 포지션상 보자면 민주당보다 더 왼쪽, 더 강경한 게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럴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정치적인 셈법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은 별로 뭐 손을 내밀어야 된다거나 무슨 말을 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없는 거고요. 즉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영향력을 보여줘야지만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뭔가 원하는 걸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이 그래도 아 그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볼게 이렇게 고민의 지점이 생길 수 있는 그 존재감을 키우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그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그 깔려 있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좀 확정적이고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장기적으로 시점도 빨라질 거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뭐 그 경쟁자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야권 전체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이긴 하고 그러나 그 차순위를 누굴 꼽느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조국 대표하고 뭐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인물들이 꼽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히 잠재적인 경쟁자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요.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 출마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수나 진보나 다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광노현 전 교육감 나오면서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주목도 그래서 많이 받고 있어요. 뭐 한동훈 대표나 그다음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모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곽 전 교육감이 후보 매수로 징역형이 확정돼서 교육감직을 잃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비록 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게 첫 번째 비판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 보전 비용을 이제 30억 원을 미납한 상태예요. 이걸 돈을 다 안 내고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이 양쪽 지정에서 동시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어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게 비판은 받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은 그 후보 단일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광노현 전 교육감 포함해가지고 진보에서도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수에서는 총 3명이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안양옥 전 그 교청 회장, 그다음에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뭐 홍우조 고려대 교수 이렇게 3인이 하고 있고요. 진보는 후보가 되게 많아요. 지금 7명인데 어제 또 한 명이 포기를 했음에도 7명인데 여기에 이 광노현 전 교육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이 개입할 수는 없는 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이제 교육감 선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게 제가 방금도 진보 교육감, 그다음에 보수 교육감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중립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진영이 확실히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영 안에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는데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인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광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서 광노현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민주당의 진성준 의장이 모두 비판했는데 이 비판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광노현 후보 측에서 그걸 논리로 들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광노현 후보 포함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누가 나올지 그러니까 결국 한 명으로 좁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3명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3명 중에 1명이 이제 보수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된다면 그걸 1대1 구도가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광노현 전 교육감이 또 이제 뭐 포기를 할지 아니면 뭐 불복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양상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 의미가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도 귀성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소 기준으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정도 소요되겠고요. 광주까지는 5시간, 대전까지는 3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정체는 오전 11시부터 낮 1시 사이 가장 심하다가 늦은 오후에서야 풀릴 전망이고요. 정오에는 이른 귀경 차량까지 이어지면서 양방향 정체가 예상됩니다. 귀성 방향은 오후 6시부터, 귀경 방향은 밤 11시부터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부산 쪽으로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10km가량 막히고요. 천안에서 옥산까지 가장 많이 막히는데요. 30km 넘는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남이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단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덕소3패에서 서종까지는 약 16km 구간 정체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18일까지 면제되겠고요. 버스 전용 차로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까? 네, 드디어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실 800만 넘을 때만 해도 세계 그러니까 지난 기록은 깨겠다. 2017년 기록은 깨겠다. 근데 이제 그때가 한참 날씨가 더워지고 그래서 또 올림픽도 오고 날씨도 더워지는데 그러면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푹푹 찌는 무더위도 제치고 맹간한 경기장들 10,000원이고요. 네, 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사실 올림픽 새벽에 경기 보고 나면 저녁에 야구장 가기 쉽지 않은데 거의 가시고 그다음에는 응원하는 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한화나 이런 팀들 한화 롯데 성적이 좀 떨어지면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거기도 거의 10,000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 42년 만에 프로야구가 1982년에 출범했는데 42년 만에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롯기, 그러니까 LG, 롯데, 기아가 보통 뭐 100만 정도 하고 다른 팀들은 못 한다 그런데 이번엔 삼성도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넘어섰고요. 지금 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SSG도 100만 관중을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이 6팀만 해도 거의 700만 가량 됩니다. 나머지 경기장이 작은 관중들도 됐고 근데 보통은 프로야구가 그동안 남성 관중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후를 시작을 해서 여성 관중들이 늘기 시작했고 또 그 여성 관중들도 20대와 30대가 그 주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0%가량 3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구를 즐기는 것도 좀 독특해요. 예전엔 단순히 경기의 승패 또 선수의 그 활약이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응원 문화 또 요즘 그 스케치북 문화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SNS 디지털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세대인데 스케치북에 쓰고 싶은 메시지를 써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이거 들어주고 또 예전에는 보통 하나의 팻말을 갖다가 했다면 스케치북이기 때문에 여러 장의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니폼도 여러 개 갖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 입는 유니폼, 드는 유니폼, 응원하는 유니폼 이렇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프로야구 하나의 문화화됐다. 그러니까 요즘 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콘서트 못지않은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저렴하고 또 개성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 공간 또는 문화 코드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20, 30대 여성들이 봐야 된다 이랬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또 사실은 이제 유니폼 있잖아요. 이거 드는 거 이거 다 나름 구매력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KBO에서는 이제 프로 스포츠를 산업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경기장에 와서 표를 사고 먹고 마시고 하던 거에 떠나서 이제 굿즈라고 하죠. 굿즈요. 그러니까 팀의 굿즈, 선수의 굿즈를 사서
저거 하고 또 많은 기념품들이라든가 소중한 이제 그 예를 들어 어떤 팀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선수가 있을 때 그 기념하는 것들 그래서 기념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각 구단별이 아니라 KBO라는 리그 전체를 네.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만드는 노력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굿즈는 이제 아이돌 스타들한테는 늘 따라오던 건데 네.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개개인이 네. 그래서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1억인데 지금 뭐 유니폼 그 인센티브가 거의 뭐 수억 원,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선수가 있을 정도이기 네. 때문에 그 선수가 경기도 잘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 선수 연봉을 어떻게 책정할지 그 팀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행복한 고민. 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열기가 높아지면 이거 돈 된다 싶어서 네. 또 온갖 이 부정적인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안표입니다. 안표. 예, 지금 뭐 어느 21세기에 무슨 안표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사실 경기장이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빨리 이제 마감이 되고 매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경기에 가면 경기장 주변에 아직도 21세기 안표상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보통 한 2-3배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안표가 이제 뭐 시대에 걸맞게 더 기승이고요. 그래서 지난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14일에 이제 두산의 리포트라고 한 그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우리 리그에서 활동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공식 은퇴식이 있었어요. 네, 그 경기가 있었는데 2만 원짜리 표가 뭐 8만 원부터 많게는 17만 5천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팬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본인이 표를 구매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을 넘기는 건 뭐 상관이 없겠는데 그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많이 사서 이걸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행법상 그 매크로를 동원한 것이 아니면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체육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빨리 좀 해결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리포터 선수 은퇴 경기요? 네. 그거는 뭐 돈이 좀 비싸도 가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는 이런 식의 안표가 기승을 떨치는 거는 놔두면 안 되죠. 네. 예. 자, 손흥민 선수 아스날 대결에서 이제 북런던 더비라 그럽니까? 네. 예. 출전을 했는데 많은 오만전 때문에 아마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아스날전에서는 지난 20경기에서 8골 도움 2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2경기 한 경기 정도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선수였거든요. 이게 특별히 어느 팀에 강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보통은 선수들마다 있는데 이번엔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 뉴캐슬전에 나온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강점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두 선수 다 5만 경기에서 지치지 않았나.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풀타임 활약은 했는데 슈팅은 1개, 유효 슈팅은 없었고요. 그래서 팀이 1대0 패배를 지켜봐야 됐어요. 근데 이번엔 사실 그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전 미드필더들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뻔했는데 살리지 못해서 팀 패배를 막지 못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선발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체 출전했는데 한 후반 25분에 나왔으니까 한 20여 분 정도 경기를 했는데 팀의 역전패를 지켜봐야 됐고요. 뭐 다행히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홀스타인 킬전에 나와서 골도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비를 가지고 가서 개막전에서 왜 볼프스부르크전에 그 역전골의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이강인 선수 올해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레스트전에 출전을 해서 골이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풀타임 출전하면서 점점점 출전 기회를 이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대표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가 자꾸 지치면 저희 이제 원정 경기 굉장히 많잖아요. 중동 원정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축구 손준호 선수 참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어오네요. 네,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으로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파의 이렇게 중국 축구협회에서 빨리 이렇게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지난 12일에 승부 조작 또는 뭐 그 뇌물 수수 혐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네. 43명의 선수들한테 이제 영구 제명 조치를 내렸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우리 손준호 선수입니다. 근데 손준호 선수한테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만 위안이 이제 그 통장으로 오갔다고 해요. 그러다 그 2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네. 그것이 어떤 돈이라고 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거의 혐의가 굳어지는 입장인데, 그게 사실 우리 축구협회만 통보됐으면 국내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해외 리그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저께 독일 전문 키커지에서 심각한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에서 영구 제명됐고 소속 팀인 그러니까 한국의 K리그에서도 이제 방출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일단 독일을 가게 되면 사실 유럽은 좋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리그에 사실상 갈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포츠 중재위원회라든가 피파의 소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혐의를 뒤집지 않는 한 선수 생활을 당분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씨름계도 아이돌 스타가 있습니까? 예, 그 씨름의 희열이라고 2019년에 KBS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주 경량급인 뭐 한라급이나 백두급 말고 우리 금강, 태백 이런 낮은 선수들이 빠른 기술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씨름의 묘미를 보여주는 거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때 실전형 씨름 강자라고 하는 황찬섭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어제, 그동안은 사실 장사 타이틀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신설된 그 소백장사라는 곳에서 장사 타이틀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 씨름이 사실 요즘 예전만큼 인기를 못 얻고.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